마음의 탐구 4주차인데요. 일생에 걸친 발달이라고 해서 인간이 어떻게 발달해서 그리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에서의 학습 목표인데요. 발달 심리학이 갖고 있는 세 가지 논제가 있어요. 세 가지 논제가 있고, 두 번째, 생애 주기별 출생 전부터 성인기까지의 발달적 특성과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거고, 세 번째는 인지. 이거는 인지는 말 그대로 이제 지각하는 거예요. 지각, 보는 거. 그리고 해석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보고, 느끼고, 해석하는. 그걸 인지라고 하죠. 그리고 심리학에서 사회라는 단어는 제가 무슨 단어로 바꿔서 보라고 하셨죠? 관계, 인간 관계로 꼭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런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이 정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발달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단계별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 이론에 대한 주요 개념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달의 주요 논제, 출생 이전의 발달, 신생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고, 유아기와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종합학습평가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로 보면 88쪽이에요. 88쪽. 책으로 보면 88쪽입니다. 자, 제가 이거를 자, 88쪽을 보면 이제 가운데 부분 보면 우리의 그 발달 심리학의 주요 논점들이 좀 보이는데, 주요 논점들을 보면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있죠. 자, 제일 첫 번째 논점이 뭐예요? 논제가 선천성과 후천성 이렇게 돼 있죠. 선천성은 뭐예요? 선천성? 우리 딱 이 세상에 왔을 때부터 이미 갖고 있는 거. 이게 선천성. 후천성은 뭔가요?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거. 이게 이제 후천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전적 유산은 경험, 즉 후천성과 어떻게 주고받으며 상호작용하며 인간의 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 요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 연속성과 단계에 대한 설명인데요. 발달의 어느 부분이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인가. 그리고 발달의 어느 부분이 분리된 단계로 한순간에 확 변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크다 보면 또래보다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휴, 이쯤 되면 좀 걸어야 하는데, 이쯤 되면 좀 말해야 하는데, 이쯤 되면 사춘기가 와야 하는데, 얘는 사춘기도 좀 더디고, 키도 안 크고, 목소리도 변성기도 안 오고, 뭐 생리도 안 하고, 이런 개인마다의 크리티컬 스테이지, 그러니까 결정적 시기가 다 다르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그 단계가 다 존재해요. 아이들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그 단계를 거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 개인마다 그 차이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각 단계는 있지만 개인마다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발달 심리학의 두 번째 논제는 연속성과 단계예요. 그래서 발달의 어느 부분이 점진적이고 연속적인가. 그리고 발달의 어느 부분이 분리된 단계로 한순간에 변하는가.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키가 150이었어요. 17살 150. 그러니까 이쯤 되면 커야 되는데 안 크는 거죠. 근데 제가 군대를 보통 한 22살에 가잖아요. 군대 간 키가 지금 이 키인 거예요. 175. 그러니까 그 스테이지는 있지만, 연속성은 있지만,
개인마다의 그 결정적 시기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네,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 단계에 대한 얘기가. 그리고 안정성과 변화를 보면 어떤 성격 특징이 일생에 걸쳐 유지되는가. 우리는 나이 들어감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주요 논제입니다. 자, 출생 이전의 단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출생 이전의 단계를 보면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임신. 요거는 뭐예요? 난자의 주변에 있는 정자들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게 노란색은 이게 난자고 파란색은 정자들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B 사진은 하나의 정자가 난자의 젤리와 같은 바깥층을 뚫고 들어가서 화학적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세포는 끊임없이 분열해서 9개월 후에는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인간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영상이 안 나오네요. 수정부터 탄생까지 자궁 속 성장 과정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내셔널 지오그래피 수정부터 탄생까지. 알코올을 뺐지만 알코올 안 뺀 맛. 한 제로제로. 잠깐. 색소 침착엔 멜라토닌. 캠핑. I guess my dad would have been surprised to know that when Mom actually got pregnant, he was 12 feet across the room. Inside the egg, two sets of chromosomes combine, 23 from each parent. 46 chromosomes containing the unique DNA code for who you'll be. The blueprint for a brand new human being inside a single cell. Now all they had to do was wait. When a 1,000-gallon tank of hot water was ready, he'd drag a chicken through it. That cell divided in 2, then 4, and kept on going. Till just 3 weeks later, my fledgling heart beat its very first beat. 병원 가면 이 소리 막 들리거든요. 심장 소리. That heartbeat is controlled by a small patch of nerve cells called your sinoatrial node, which raise or lower your heart rate as required. And they'll keep doing that job day in and day out without you ever having to think about it for the rest of your life. Four months and 27 odd million beats later, I started to make my presence felt. Hey, come here. 애기가 이렇게 발로 이렇게 미는 거 이제 임신을 한번 해보셨던 분은 아시죠?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He's big. 발로 차는
only have been about 11 inches from head to foot. But inside that head, my cochlea, the shell-like part of my inner ear, was already functioning. Sound funnels in, vibrating thousands of tiny hairs, each transmitting specific frequencies to the brain, letting you respond to music or your parents' voices, even if they are a bit muffled. You want to dance with us? Don't mind if I do. 인생에서 이런 순간들이 되게 찰나거든요. 임신하고 남편과 아내가 신혼을 보내는 이런 시절이 The single biggest development in the womb, though, is your brain. The command center that controls you is in overdrive, 아까 우리 배웠던 producing 거죠? up to 50,000 brand new neurons 그러니까 every 이거를 second. 알아야 우리 발달 심리학의 내용과 좀 By full 연결되는 term, 거예요. you'll have 100 billion of them ready to receive and transmit information. But this explosive cerebral growth is also a problem. After 9 months in the womb, your head has already grown to a quarter of adult size. Any bigger, and you'd never make it out of your mother. So on September 14th, 1950, for me and my big head, it was now or never. Now, I may have been out of the womb, but I wasn't out of the woods. At birth, your walnut-sized heart has already tallied around 54 million beats. But for you to survive, somewhere around beat 54,000,001, it has to really up its game. In the womb, you got all the oxygen you needed direct from your mom. A hole in your heart bypassed your dormant lungs. Now that you're out, your first gasps of air need to close that hole. And fast. There we go. Rerouting your blood. And jump-starting your lungs. Let's get this guy covered up and cleaned up here. So that now, blood enters the right side of your heart, gets pumped to your lungs where it takes on oxygen, then flows back to the left side where another pump sends it round your body. Once that's up and running, you're on your own. 애가 좀 너무 큰 애기네. Would you like to hold him? Yeah. 한 며칠 됐네요. 이제. 저 정도면 엄청 큰 애기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를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만나봤습니다. 기억나세요? 애기 이렇게 낳았던 기억들 어떠세요? 출산을 예전에 해보셨던 분들은 그 기억이 어느 순간 이렇게 쑥 하고 뭐 이렇게 피부가 당기는 느낌에서 이렇게 봤는데 발자국이 애기 발이 밀어갖고 발자국이 진짜 이렇게 툭 튀어나와갖고 너무 놀래갖고 되게 그때 기분이 뭐라 그럴까 내가 되게 막 에어리언이 된 기분이었어. 아 기분 되게 안 좋았어 그때. 나랑 다른 존재잖아요. 내 몸에 있는 존재가. 진짜 기분 안 좋았어. 그 저는 이제 아이를 이제 4살 만나서 그 첫째, 둘째, 넷째는 제가 다 병원에 가서 다 탯줄도 자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딱 탯줄을 딱 잘랐을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혹시 직접 자르신 분 계세요?
대충 직접 자르셨어요? 본인 거? 본인 거 본인 잘랐어요? 혼자 집에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어른들한테 배워서 이렇게 빵 저기 해갖고 재고 해가지고 그래놓고 기절해 버리면 잘라놓고 몰라. 난 나오고 그래놓고 기절했대 내가. 저도 집에서 나왔는데 저희는 외할머니께서 받아주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산파라고 하죠. 네, 산파가 있기도 했고 동네에.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병원에서 다 나왔는데 저는 이제 집에서 나왔는데 그때 이제 한참 더웠을 8월 이제 중순이었으니까 엄청 덥고 그리고 이제 집도 이제 슬라이트 지붕 예전에 그 슬라이트 지붕에 그냥 떼양빛으로 있는 그런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 살았는데 선풍기도 없어가지고 이제 부채로 그때 당시 여름을 이제 견뎠다고. 그래도 그때는 덜 더운 것 같아 우리 어렸을 때는. 좀 달랐겠죠 지금하고. 네. 지금은 못 견디는데 네.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덥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어려서 몰랐는지. 네. 근데 그때 당시도 이제 외할머니가 이게 아이를 받아줬는데 이제 할머니께서 야 네가 잘라라 그랬대요 제 어머니한테. 야 네가 잘라. 아버지는 술 마시러 가고 술 마시러 밖에 나가다가 와가지고 이제 문 두드리면서 어떻게 뭐 나왔어?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아이를 제가 이렇게 낳아 보니까 이 어머니의 이런 모성은 자기의 삶을 다 걸고 하는 거거든요. 나를 걸고 아이를 갖는 거잖아요. 그만큼 상당히 좀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무서운 일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삶 속에서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어떤 삶의 경험과 빗댈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은 절대 할 수 없는 현재 과학기술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죠. 애 낳는다고 다 도망갔을 거예요. 누가요? 남자들이 애 낳는다고 다 도망갔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남성이 생물학적으로 만일에 임신이 된다, 뭐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뭐. 그런데 이게 단순히 생명을 잉태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아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책에서 보시면 89쪽 아래 보시면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이 요 그림이에요. 그래서 A, B, C가 있는데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A는 한 40일 정도 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 B는 한 2달 그리고 C는 한 4개월 정도 되면은 100g 정도 되는 손바닥 정도의 크기가 된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출생 이전의 발달의 여러 위험성들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 물질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물질이나 바이러스가 이제 배아나 태아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 테라토겐, 그리고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고 해서 음주로 인해서 신체나 인지 이상 또 얼굴의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얼마나 잘 구분해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해봤다. 이 아기 엄마 우유예요, 우유. 우유. 2개의 거지에 엄마와 다른 여성의 젖을 각각 묻힌 후 생후 5일째의 태훈이 코 옆에 가져갔다. 태훈이는 모유가 묻은 거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역시 태훈이는 엄마의 젖 냄새를 따릅니다. 네. 그러니까 아기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엄마는 좀 자신을 대단하죠. 먹이고 보살펴주는 절대적인 존재. 그런 엄마의 채취를 맞는 것만으로도 아기들은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 이렇게 아기가 엄마 젖 냄새를 구별하는 모습은 이 조그만 존재가 굶주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 본능을 얼마나 잘 타고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아기들은 생존과 관련된 다양한 본능을 갖고 태어난다. 젖찾기 반사도 그런 능력 중에 하나다. 어떤 물체가 뺨에 닿으면 아기들은 그 물체를 향해서 반사적으로 입을 벌리며 고개를 돌린다. 이것은 신생아가 엄마의 젖을 찾아 빨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반사적인 행동이다. 에이 손가락을 뭐 하는 짓이지? 반사는 신생아들이 갖고 태어나는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 이 중 몇몇은 아기의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능력이기도 하다. 아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같은 반사 행동 20-30여 개를 갖고 태어난다. 모로 반사도 그 중에 하나다. 큰 소리가 나거나 머리 위치가 변하면 아기는 팔다리를 벌리고 손가락을 펴서 무언가를 껴안는 듯한 동작을 보인다. 이게 이제 모로 반사. 껴안으려고 하는. 이 같은 모로 반사는 위험한 상황에서 어머니한테 매달리려는 아기의 생존 본능을 나타낸다. 네, 이렇게 이게 모로 반사.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던져진 아기들에겐 이렇게 의지하고 매달릴 대상이 필요하다. 이거 잡았어. 이거 나. 이거 놓으라고. 목욕을 하고 있는 미숙아가 떨어지지 않으려는 듯 간호사가 걸고 있는 줄을 꼭 잡고 있다. 손바닥을 누르면 아기는 반사적으로 손가락을 꼭 쥔다. 손바닥에 닿은 물체를 쥐려는 잡기 반사는 신생아들이 보여주는 가장 특징적인 반사 행동이 하나다. 이건 잡기 반사. 힘이 없어서. 갓 태어난 아기들이 손으로 잡는 힘은 어른 엄지손가락을 두 손으로 붙든 채 공중에 매달릴 수 있을 정도다. 이게 아기가 태어나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갖고 있는 몇 가지 반사가 있다. 요거를 이제 책에서는 간단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는 91쪽이거든요. 91쪽 보면 유능한 신생아라고 해가지고 반사 신생아가 갖고 있는 특징으로 이제 신생아의 선천적 반사, 빨기 반사, 잡기 반사, 모로 반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글로만 보면 이게 별로 와닿지 않잖아요. 그냥 영상을 이제 어렵게 찾았어요. 이런 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잘 알 수 있고 이제 유아기와 아동기에 대한 내용을 좀 배워볼 건데 유아기 특히 이제 아이가 좀 큰 거예요. 이제 피아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피아제가 인간이 어떻게 발달하는 특히 인지적으로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장 피아제라는 분이 1896년도에 태어나셨는데 우리 페이지로 보면 92쪽이에요. 92쪽. 이분이 장 피아제.
개인이나 인류 전체의 지적 발달을 살펴보고 인간의 정신이 서로 다른 특정한 수의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지적으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제 성장한다. 이제 이거를 좀 본 거고, 아동은 적극적으로 생각한다. 마음은 단순한 반사로부터 성인의 추상적인 추리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이고 비가역적인,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 딱 구체적이지 않은 이런 비가역적인 일련의 단계를 통해 발달된다. 그래서 성숙해지고 있는 아동의 두뇌 스키마, 이 스키마라는 단어는 도식이에요. 도식. 어떤 형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동화와 조절을 통해 사용되고 조정된다. 이 뒤에서 설명을 다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장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는 다음과 같이 몇 단계로 이루어져 있냐면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단계. 출생 후 2세부터 12세 성인기까지 인지적 발달을 피아제 선생님이 이렇게 연구를 해놨어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감각 운동 단계라고 해요. 감각 운동 단계. 이 단계에서는 감각과 행위, 보고, 만지고, 입에 넣고, 쥐고 하는 걸 통해서 무엇을 경험한대요? 세상을 경험한다. 그래서 이때 현상들이 어떤 게 있냐면 대상 영속성 낯가림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대상 영속성. 자, 이걸 한번 볼게요. 감각 운동기에 대한 영상이에요. 먼저 감각 운동기의 아이를 살펴보았는데요. 감각 운동기 초기 단계에는 물체가 눈앞에서 사라지면 세상에서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죠? 아, 그거 거기다 그냥 할 거야? 어머, 기타 놀던 거 어디 갔지? 없어졌는데? 먹고 싶어요? 5개월여까지는 대상 영속성 개념이 없어 아이는 물건이 사라져도 찾지 않는데요. 자, 어디 갔나? 찾다! 어머나, 힘이 너무 세세요. 잠깐만요. 하지만 8개월 무렵부터는 물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물체가 존재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대상 영속성 개념이 생기는 것인데요. 인지 발달의 첫 단계에서 아이가 더디거나 정체된 경우 이 시기뿐 아니라 아이의 모든 생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주의를 기울여 아이의 발달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대상이 여전히 있을 거라고 하는 현상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엄마가 앞에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없어졌어. 눈에 안 보여.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느껴요? 이 사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예?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눈에 안 보여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배만 없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다시. 어린아이한테는 있는데 우리는 없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죠. 엄마 앞에 아이가 이렇게 있어요. 엄마랑 아이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잠깐 문을 열고 밖을 나갔어. 대상 영속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대상이 화장실에 있다. 그래서 엄마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대상 영속성이 형성됐다. 근데 반대로 대상 영속성이 아직 발달되지 않은 상태는 아이가 앞에 엄마가 없으면 이 선생의 엄마는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죠? 피술쌤? 맞죠? 예, 그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상당히 대상 영속성이 좀 중요한 거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리고 뭐 가족들이나 배우자가 사망을 해도 내 안에 그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대상이 물리적 몸은 없어도. 근데 그거는 우리에게
대상 영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내 앞에 없어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아동에게는 이 감각 운동기에서의 중요한 경험인 거죠. 자, 두 번째 단계는 전 조작 단계. 이거는 이제 단어와 이미지로 대상을 표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거죠. 논리적 추리보다는 직관을 사용해서 뭐 가상 놀이를 한다거나 자기 중심성을 갖는다거나 이런 형상들이 일어납니다. 자, 감각 운동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 안 나오네. 감각 운동기는 이때는 직접 이제 아이들이 표현하는 거죠. 전 조작기의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관점은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전 조작기의 아이들은 숨바꼭질을 이렇게 합니다. 내 눈만 가리면 다른 사람 눈에도 보이지 자기 않는다고 입장만 생각하는 여깁니다. 거예요. 또 전 조작기에는 직관적 사고를 하게 되는데요. 두 컵에 같은 양의 물을 담습니다. 같은 양의 물을 한쪽은 좁고 높은 모양의 컵에 담고 다른 한쪽은 넓고 낮은 컵에 담습니다. 어느 컵에 있는 물이 더 많아 보여? 그래? 아이는 좁고 높은 컵을 택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슈카만은 물을 많이 담을 수 있잖아요. 아, 그래? 여기 공이 많지? 네! 이 공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이때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게 됩니다. 숫자 개념에서도 직관적 사고를 합니다. 얘들아, 네. 여기 공이 한 줄, 두 줄이 있지? 네. 어느 줄에 있는 공이 더 많아 보여요? 여기요. 이 줄이요? 이게 직관적 사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공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은재는 왜 그렇게 생각해요? 공이 모자라 보여요? 수를 맞추는 문제에서도 많아 보이는 쪽을 택하고 개수의 개념은 알지 못하는데요. 이 시기 아이들의 경우는 자연스러운 성장 이게 과정입니다. 6세부터 7세예요. 그러니까 아이 6세부터 7세 아이들한테 2세부터 7세까지 아이들한테 야, 너 바보야? 이게 많지 이게 많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달적으로 보면. 근데 지금 강남이나 이런 데는 6, 7세 아이들한테 수능 시험을 가르쳐요. 수능 시험. 그 수능 시험을 6, 7세 아이들한테 해서 시험을 봐서 그 아이들이 합격을 해야 그 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중고등학교 문제를 다 떼고 들어가요. 6, 7세 반이. 강남은. 뉴스 다 보셨죠? 네. 근데 잘하라고 혀를 수술한대. 네, 영어 잘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발달적으로 이런 상태인데 어느 이게 눈에 보이는 직관적 사고나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하는 게 발달적으로 인간으로서 보편적 반응인데 그런 아이들한테 인지적으로 학습을 무지 많이 시키는 게 대한민국의 이제 현재다. 어떤 게 나아요? 네? 안 시킨 게 나아요? 많이 시킨 게 나아요? 아이들 속도에 맞게 아이들 개인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이걸 이제 배운 거 있잖아요. 똑같은 양인데 길쭉한 컵에 들었다고 해서 아이들이 이게 더 많아요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피아제 선생님이 이것을 무슨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보존 검사라는 보존 개념으로 이 현상을 설명했어요. 이 시기에 있는 아이들 2세부터 7세까지 아이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어떤 물리적인 형태를 보려고 했다. 자, 이제 구체적 조작기와 형식적 조작기를 한번 볼 건데 구체적 조작기는 이제 7세부터 11세예요. 그래서 아동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7세부터 11세인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4학년 그 무렵이죠.
그래서 모양의 변화가 양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양이 많다고 해서 크기가 부피가 크다고 해서 뭐 숫자가 많다 그런 건 이제 다 깨우치는 단계죠. 그래서 간단한 산수와 보존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시기가 구체적 조작기 단계. 자,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 단계는 12세부터 성인기까지의 단계인데 실제 경험에 근거해서 구체적 추론에 제한되지 않고 이제 추상적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형식적 조작기 단계입니다. 부모의 별거나 이용과 같은 가정 불화에 대해 아이들의 태도는 발달 수준에 따라 다르다. 유아기, 전조작기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한대요? 엄마 아빠가 싸우거나 다투시거나 이혼하거나 별거하거나 하면 엄마 아빠 헤어진 거, 엄마 아빠 싸운 거, 엄마가 속상해하는 거, 아빠가 우는 거, 아빠가 술 먹고 엄마가 술 먹고 하는 거는 다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왜? 어떤 발달적 특성 때문에? 자기중심성의 발달적 특성 때문에 아이들이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엄마 아빠가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 좀 많이 싸웠죠? 안 싸우셨어요? 이기려고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웠잖아요. 안 싸우신 집안도 있겠지만 이게 산다는 정이 게 없으면 안 싸우고 정이 네? 있으면 싸우는 거예요. 아, 돈이 있으면 싸워요? 정이 있어야 싸우지 정 없으면 안 싸우는 거예요. 아, 정이 있으면. 사춘기 아이들은 아동기나 청소년 후반의 아이들보다 훨씬 강하게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부모를 이제 원망해요. 부모 원망하는 거예요. 왜? 왜 부모를 원망할까요? 왜 낳냐고. 왜냐면 나한테 허락 없이 낳았다고. 요 아동기나 청소년 후반 아이들은 어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냐면 몸이 변하잖아요. 몸이 변하고 내가 목소리도 바뀌고 내가 누군지 자아 전체감이라는 형성에 자기한테 관심을 자꾸 둬야 하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부모님이 자꾸 다투시거나 갈등이 있으면 나에 대한 관심보다는 외부의 관심, 부모님과의 관심 속에서의 나의 역할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들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뭐 원망하는 현상들이 이제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기에 놓여져 있는 가정, 청소년들을 만나면 이 아이의 삶의 주제로 다시 관심을 돌릴 수 있게끔 상담적 촉진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달심리학을 배우는 이유는 상담심리학에서 발달심리학을 배우는 이유는 내담자의 발달적 특성도 고려해야 하는 거고 반대로 내담자가 성인이에요. 그러면 어린 시절에 어떤 발달적 경험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인지적 피아제의 이론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12세 형식적 조작기까지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피아제의 이런 이론을 우리가 잘 안다는 것은 인지적 이정표를 확인했고 인지 발달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이뤄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걸친 연구들은 인간의 인지가 근본적으로 피아제가 제안한 순서에 따라 전개된다는 사실을 이제 지지했어요. 믿을 만한 거예요. 오늘날 연구자들은 발달이 피아제가 생각한 것보다 연속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단순히 각각의 단계에 따라 이게 차근차근 진행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게 흐름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연속되게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아동은 유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거 비고스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비고스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동의 마음이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한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비고스키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아동은 7세가 되면 점차적으로 언어로 사고하며 문제를 해결하는데
언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부모와 주변 사람들은 아동이 보다 높은 사고 수준 뛰어오를 수 있는 일시적인 도약대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비고스키라는 사람은 비계라고 하는 걸로 설명해요. 비계. 비계. 혹시 비계 혹시 아세요? 비계. 비계. 우리 먹는 비계 말고. 비계. 아니, 배고자는 비계 말고요. 돼지고기 비계 말고. 우리 그 건축하잖아요. 건축 같은 거 하면 여기다 나무판 같은 걸 이걸 대요. 나무판 같은 걸 이렇게 대고 여기다가 이제 시멘트를 부어요. 그러면 여기에 시멘트가 이 옆에 있는 이 틀을 보조 삼아서 이게 굳잖아요. 그리고 요걸 떼어내면 어때요?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이걸 비계라고 표현해요. 떼어내는 거를. 요 틀을 비계라고 표현해요. 건설 현장에서도. 틀. 기둥 그러니까 양쪽. 이게 틀, 대는 나무 틀을 비계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갑자기 비계 얘기를 했냐면 이 비고스키라는 사람은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아동이 잘 성장하려면 옆에서 가이드를 잘 해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옆에서 서포트를 잘 해줘야 한다. 보조적인 역할을 계속 해줘야 아동이 건강하게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요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삐뚤어지면 공부를 들으면 삐뚤어지게 되겠지. 예. 그래서 요 비계 역할을 잘 아동도 해야 한다. 여기 비계라는 개념을 비고스키는 해요. 그래서 아동은 자기 문화의 언어를 내면하고 속낸말을 한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이제 18개월 된 수아. 빨래를 넣는 엄마의 의도를 알고 따라한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겠죠? 이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마음 읽기라고 부릅니다. 공감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요구되는 능력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의 가장 기초가 되는 능력이 다른 사람의 행동의 의도를 이해하는 능력이고요. 그렇다면 수아는 엄마를 도우려는 생각이 있는 걸까요? 혹시 그냥 재미있어서 따라하는 것은 아닐까요? Helping behaviors are interesting because in order to help someone with a problem, you have to first be able to infer the goal that a person is trying but failing to achieve. And then you also have to have some pro-social or altruistic motivation to act on behalf of the other. 워네킨 교수가 직접 실험했습니다. 아기들은 정말 다른 사람의 의도를 알고 돕겠다는 생각을 하는 걸까요? 스타일이 어디예요?
수차례의 실험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아기들은 18개월만 돼도 어른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 읽기 또는 마음 이론이라고 하는데 우리 페이지로 보면 98쪽에 나와요. 그러니까 학령기 전 아동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긴 하지만 마음 이론은 형성한다. 다른 사람의 심적 상태를 추론한 능력이 발달된다. 지금 이게 우리 상담하고 제가 좀 연결시키자면 부모님이 만약에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시기에는 자기중심성이 있어야 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가야 하는 시기인데 그런 미숙한 단계인데 이 시기에 엄마가 많이 슬퍼하거나 엄마가 많이 괴로워하거나 또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거나 아버지가 괴로워하거나 그러면 자꾸 누구 마음을 살펴요? 부모 아이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바라보고 미숙하고 세상을 탐색하는 게 아니라 자꾸 엄마를 살피려고 해요. 부모를 살피려고 해요. 부모를 돌보려고 해요. 그러면 결국엔 이 아이가 자기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 누군가의 빈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려고 해요. 자기의 인생을 못 산다는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나중에 정말 나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결핍을 채워주려고 부단히 노력하죠. 이게 이제 자기중심성, 마음이론에 빗대어서 우리 내담자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런 현상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시기에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서는 이런 위기적인 어려움들을 잘 다뤄야 하는 거고 무엇 때문에 이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삶의 서사,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음 이론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때 이제 이 시기에 어린 시절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에 따라 결국 여기 보면 잘못된 신념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재용 치료에서도 배우잖아요. 그 도식 스키마라고 하는 그 도식의 오류들이 이제 이때 마음 이론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회성 발달 영역인데요. 사회성 발달 심리학에서 상담에서 사회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꼭 어떤 단어로 바꿔서 생각하셔야 한다고 했죠? 관계. 제가 계속 반복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사회성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결국 관계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애착이에요. 애착. 애티튜먼트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과의 정서적 유대. 여기서 다른 사람과의 이 아동과 정서적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누굴까요? 다른 사람은? 이거 엄마예요, 엄마. 엄마. 주 양육자. 아버지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엄마라고 표현한 거는 말 그대로 아동과 아이와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주어진 대상이 주로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죠. 엄마가 아닌 경우에는 주 양육자가 누구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죠.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고모가 될 수도 있고 이모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래서 어린 아동은 이런 보호자, 주 양육자와 가까이 있으려고 하고 헤어지면 불편함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애착입니다. 특히 대상 영속성, 아까 무슨 조작기? 전조작기. 그 시기에 아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뭐 한다고요? 누가 있다고 믿는 거? 엄마가 있다고 믿는 대상 영속성을 가지는 시기가 약 8개월 정도 되는데 이때 그래도 엄마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새로 어떤 낯선 사람이 오면 무엇을 경험한대요? 낯가림, 스트레인저 엔자이티, 이게 불안이에요. 불안. 앵자이어티라고 하는 게
불안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예, 낯선 사람 보면 애가 조금 뭔가 막 울거나 불편해하는 모습은 야, 너 왜 그래? 가만히 있어. 이러지 말고 아, 얘가 이제 낯가림을 하는구나. 불안해하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얘가 진짜 왜 그래 이렇게 짜증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단지 유아의 생물학적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유아가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친숙하며 반응적이기 때문에 애착을 형성한다. 요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영상을 볼게요. 엄마, 엄마, 그렇다면 애착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과거엔 아기의 배고픈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수유나 음식물이 가까운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접촉 연구의 아버지로 불리는 할로우 박사는 접촉이 중요한 애착 형성 요인임을 증명했다. 할로우는 몇 가지 독창적인 실험을 했는데 아기 원숭이에게 자기 양부모를 스스로 택하게 했다. 하나는 먹이를 주는 철사로 된 원숭이, 다른 하나는 먹이를 주지 않는 천으로 된 원숭이였다. 이 천 조각은 먹이는 주지 않지만 편안함과 사랑을 준다. 이 새끼 원숭이는 일단 우유를 먹기 위해 철사 원숭이에게 달려간다. 하지만 젖을 먹고 나자 재빨리 천 원숭이에게로 옮겨간다. 그리고 18시간 동안 여기에만 계속 붙어있다. 새끼 원숭이는 음식물보다는 부드러운 접촉과 보살핌을 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무서운 상황에서는 새끼 원숭이는 어디로 갈까? 천 원숭이에게 달려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무서울 때 자기를 만져주고 안정시켜줄 엄마에게 찾아간다. 애착은 먹이보다 사랑과 위안이 더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먹여만 주고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해주고 아기가 생존하겠지 그렇게 잘못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자라는 애들이 대부분 그 병에 걸린다든지 제대로 정상적인 발육을 못하고 혹은 정박아가 된다든지 그래서 정상적인 발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어머니가 해주는 게 그냥 애를 먹여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뭐 이런 게 것보다는 훨씬 더 해주는구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정서적인 반응, 감정적인 반응, 뭐 사랑의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940년대 스피츠 박사는 시설기관의 아이들을 관찰하다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엄마를 잃고 4개월 이상 시설기관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비운하였다. 9개월 된 이 아기는 머리를 흔들고 이상한 손 움직임을 보였다. (15개월) 된 아기는 제대로 자라지 못해 크기가 3개월짜리만 했다. 음식이나 위생 등 다른 환경은 좋았지만 엄마의 부재가 문제였다. 네, 애착이 이렇게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애착의 원천은 뭐다? 접촉이에요, 접촉. 그러면 우리 상담하고 제가 계속 연결시켜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이걸 배워서 뭐해? 이런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좀 더 확장되기 위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죠? 아이가 10달 동안 태어나서
엄마랑 관계를 맺잖아요. 내 안에서. 그리고 태어나서 엄마랑 붙어 있죠. 계속 붙어 있죠. 마치 한 몸이 돼서. 그 애착이라고 하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분리가 되죠. 이거를 이제 임신이라고도 생각해도 돼요. 수정이 되고 착상이 돼서 애가 이제 잉태가 되고 크고 출산되는 거. 그리고 아이가 관계를 맺고 애착이 되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가까이 신체적으로 접촉이 되고 아이가 사춘기가 되고 청소년기가 돼서 분리되고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 상담도 똑같아요. 내담자가 와서 라포를 형성하고 관계를 맺고 서로 정서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맺어서 자신의 힘듦을 상담자의 관계에서 맺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분리의 단계. 결국 상담은 결국 분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원리와 상담의 원리는 동일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상담에서 하는 이 핵심적인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안정감이거든요. 내가 여기서 다리를 뻗어도 되겠구나. 이 사람한테 내가 비벼도 되겠구나. 내가 힘든 거를 이 사람에게 얘기해도 되겠구나를 경험시켜주는 단계가 이 애착의 단계인데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접촉이에요. 접촉.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접촉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상담에서나 또 인간이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가냐에 따라 이 중요한 이 접촉의 주제가 상담사 스스로도 이 애착 주제, 정서적 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담자하고 관계 맺기가 안 돼요. 자기 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가까워지잖아요. 상담자하고 내담자에게 정서적으로 점점 가까워지거든요. 그런데 상담사가 어린 시절에 누군가랑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는 게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담자가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내담자의 문제가 아니라 상담사가 자기의 주제가 건드려져요. 내가 어렸을 때 그랬는데,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상처가 있는데, 이 사람들 계속 가까이 오면 어린 시절 그 기억들이 계속 떠올라요. 그래서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상담사. 결국 상담사도 자신의 이 주제를 잘 풀어내야 내담자랑 관계도 잘 맺어지고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도 가까워질 수 있고 어느 순간에는 잘 분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상담사가 관계도 잘 맺어지고 애착도 잘 되는데 분리가 안 돼. 내담자는 세상에 안 보내. 계속 잡고 있어. 아니 너 상담 더 필요해. 이리 와. 이런 상담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를 상담사가 잘 깨우치고 있어야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의 애착의 주제와 매우 맞닿아 있는 게 상담의 원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여기 서티피컬 결정적 시기도 있고 각인이라고 하는 단계도 있거든요. 각인은 말 그대로 특정 동물이 생애 초기 결정적 시기에 애착을 형성하는 과정을 각인이라고 해요. 우리 페이지로 보면 100페이지 보면은 아빠 오리라고 돼 있죠. 로렌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처음 본 대상에 대해서 애착감, 즉 각인을 느끼는 거예요. 자, 낯선 상황 애착 유형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엄마 전화하고 올게. 이번엔 엄마가 나가고 아기 혼자 남습니다. 아기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입니다. 스트레스예요, 아이들한테. 엄마 없이 낯선 사람과 잘 지내던 효재도 더 이상은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하율아, 엄마 전화하고 올게요. 알았지요?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하일이는 방 안 구석구석을 탐색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이제 12개월밖에 안 된 하일이 다른 아기들과는 분명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일이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요? 코티졸 측정을 통해서 그 아이의 스트레스 수치를 정확히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아이는 전혀 그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전혀 받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찾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고 아주 무덤덤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립적인 아이처럼 보였지만 실은 이 아이는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었고요.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엄마의 힘이 놀랍지 않은가요? 이제 효재는 불편한 마음이 말끔히 해소됐습니다. 엄마가 왔는데도 화가 덜 풀린 아기들도 있습니다. 보란 듯이 더 크게 울기도 합니다. 반면 하일이는 엄마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큰 변화가 없습니다. All children are attached to their parents. What we're talking about is the different ways, styles, or patterns of attachment that are expressed when kids are afraid. Insecurely attached kids, there are two primary varieties. One is are avoidant kids, and avoidant kids have basically learned from the home environment that they really can't count on their caregivers to help them regulate their emotions. They have to become more autonomous and independent at a very, very early age. They almost appear as if they're angry, and this is probably a strategy to gain and retain the mother's attention, because what these children have learned in the home is that because their parents are busy or they're unskilled or they're not paying attention, that they have to protest a lot to get the attention they need to get their needs met, basically. 사람들은 흔히 화를 잘 참으면 감정 조절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감정을 잘 조절한다는 것은 감정을 무작정 참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과잉 분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그것을 잘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이 수용할 만한 방법으로 표현하는가, 더 나아가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해서 긍정적인 감정으로 돌려놓는가의 문제가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태어난 지 이제 겨우 1년. 엄마를 통해 감정 조절에 성공하는 아기와 그렇지 못한 아기들 간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The cause would be how the relationship has occurred throughout the first year of life or the first year and a half of life. So what are the expectations of the children for how their parents are going to react to them? 그래서 아까 회피애착을 보인 아동들은 부모가 있나 없나 상관없이 계속 자신의 욕구가 제대로 해소가 되지 못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있든 없든 이제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죠. 우리 그 코티졸이 부신에 있잖아요. 부신이 심장 옆에 있거든요. 신경계에 따라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교감신경계나 부교감신경계 아까 배웠잖아요. 그래서 교감신경계, 그러니까 위기 상황을 만나면 그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부신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코티졸이 올라가고 그때 이제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착 유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내담자를 만났을 때 어떤 부모와의 관계가 현재 형성되어 있는가로 볼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이렇게 이런 애착 유형을 보인다는 게 다 엄마 때문이구나, 부모 때문이구나, 아버지 때문이구나, 이렇게 좀 낙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신의 연구들은 어떤 흐름으로 바뀌게 되냐면 두 가지로 좀 바뀌게 되었어요. 오히려 부모의 유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기질적 특성도 반영을 한다. 부모의 유형과 아이의 생물학적 기질이 두 가지가 혼합되면서 이런 애착 유형을 보일 수도 있다 라는 것이 최근의 애착 유형의 연구들의 흐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애착에 대한 얘기까지 좀 해드렸고요. 오늘 이제 그 3주차랑 4주차를 했는데 모든 내용을 다 하지는 못했어요. 선생님들께서 요 3주차 생물학적 기전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한 3분의 1만 해드렸고, 이 관계, 우리 관계와 인지 정서 행동적인 차원에서의 발달적인 내용도 한 3분의 한 1 정도만 다뤘습니다. 사실은 하나하나 꼼꼼히 다 다뤄야 했는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조금 난이도도 좀 올라가고, 일단은 중요한 내용으로만 오늘 발달 영역에서의 내용을 나눴어요. 특히 중요한 것이 아까 피아제, 장 피아제의 인지 발달, 그리고 비고스키의 비계, 그리고 마지막 애착에 대한 주제까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나중에 청소년 상담사 응시하실 분들은 이 피아제 사회발달 이론, 인지발달 이론에 대해서는 꼭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애착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출제가 좀 많이 되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